세계 미사일 시장의 판이 뒤집혔습니다. 중동 최대의 미국 무기 고객 사우디가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ATACMS를 마다하고 한국의 500km 미사일을 4,023억 원에 사들인 겁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맞댄 폴란드가 따라붙었고 나토 회원국 노르웨이마저 미국을 외면했습니다. 핵강국 프랑스까지 한국 미사일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미사일은 수출도 못하던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 비운 자리를 꿰차고 세계의 표준이 됐을까요? 미국조차 감당 못한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늦은 햇살이 들어왔고 사무실에는 오래된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안경을 쓰고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을 샀다는 거였죠. 계약 규모 4,023억 원, 사거리 500km.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미사일 거래야 매일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어느 나라가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저는 아침마다 수십 건씩 읽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판 나라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가 바뀔 리 없는데도 자꾸 같은 줄로 눈이 돌아오더군요. 한국. 분명히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만 사온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죠. F-15 전투기, 패트리어트 방공망, 에이브럼스 전차. 그 나라 군대의 뼈대는 전부 미국제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팔면 사고, 우리가 권하면 따랐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이어진 질서였어요. 그런 사우디가 우리 ATACMS를 두고 한국 미사일을 골랐다는 겁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우리를 건너뛰다니요. 한 번도 없던 일인데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툭 던지며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엔 웃음이 나왔어요. 이상할 거 없어. 한국제잖아. 장난감이지.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장난감이라는 그 단어. 저는 그 말을 정확히 6달 뒤에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하게 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우스운 표정으로 그 단어를 뱉었는지 두고두고 떠올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0년 동안 지상 타격 미사일을 다뤄왔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사고 얼마에 팔리는지 그 거대한 판을 읽고 움직이는 게 제 일이었죠. 적어도 저는 제가 그 판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ATACMS. 미국이 30여 년 전 사막의 전쟁에서 처음 쏘아 올린 미사일입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지상군의 주먹이었죠. 사막에서, 산악에서 미국의 적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그 미사일과 함께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카맣던 신참 사무관 시절부터 그 사업의 곁에 있었고, 이제는 그 미사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ATACMS의 실사격을 봤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솟구치고 땅이 발바닥을 통해 울렸어요. 굉음이 가슴을 두드렸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콧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국이다. 이 힘이 세계를 떠받치는 거다. 그러니 사우디가 한국 미사일을 샀다는 보고서 한 장이 제 세계를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 건 팔린 거잖아. 어쩌다 한 번. 곧 우리한테 돌아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큰 결정 하나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ATACMS의 생산을 끝내는 일이었죠. 의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미사일을 왜 끝내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좋은 게 나왔거든요. 프레스엠. ATACMS의 뒤를 잇는 차세대 미사일입니다.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정밀하죠. 미국의 다음 30년을 책임질 물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미사일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하나, 생산 라인도 하나. ATACMS를 계속 찍어내면 프레스엠을 넉넉히 만들 수 없고, 프레스엠에 힘을 실으려면 ATACMS를 끊어야 했습니다. 한 부엌에서 옛날 빵과 새 빵을 동시에 구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둘 중 하나는 라인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옛날 빵 라인을 끊는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그 무렵 미군이 내놓은 공식 문구가 딱 그랬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다듬었어요. 제 손으로 ATACMS 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 그때 저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찼죠. 프레스엠이 완성되면 세계는 다시 미국 앞에 줄을 설 테니까요. 생산 능력을 지금의 4배로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분기마다 수백 발씩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미사일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무대 위에서 미국 말고는 아무도 주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맹국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잠깐 한눈을 팔 수는 있어도 결국 검증된 미국제로 돌아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그렉 말로니, ATACMS를 만드는 회사의 중동 영업 책임자였죠. 저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우디 보고서가 올라온 그 주에 그렉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노크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와 가장 좋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제 비서가 내준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콜먼, 그 사우디건으로 골치 아파하지 마요. 자네도 들었나? 안 들었겠습니까? 회사가 발칵 뒤집힐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군요. 한국제 좀 샀다고 세상이 뒤집힙니까?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렉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자동차랑 휴대폰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미사일은 우리 영역이에요. 걔들이 만든 건 솔직히 말해서 장난감이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었을 겁니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장난감. 그날 저와 그렉은 같은 단어로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의 에어컨 소리에 섞여 들었습니다. 그렉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그 사람들 어차피 갈 데 없어요. 남쪽 국경에 위협이 코앞인데 급하면 결국 우리한테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납기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고객이 칼자루를 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여유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강을 등에 업은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만의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날아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렉이 중동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ATACMS는 곧 납품 가능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끊기고 있다는 걸. 창고의 재고가 전쟁 중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새로 찍어낼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걸요. 그러니까 그렉은 팔 수 없는 물건을 팔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셈이었습니다. 고객을 다른 데로 못 가게 묶어두려고 거짓 희망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같은 편이니까. 그가 고객을 붙잡아 두면 결국 미국에 이로우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그렉의 거짓말을 막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대륙을 잃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사우디건은 어쩌다 한 번이라던 제 말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폴란드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죠. 늘 긴장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또 손을 뻗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국산 다연장 무기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여온 데다 이번엔 500km급 미사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폴란드야, 워낙 급하잖아. 코앞이 러시아인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경우라고. 우리 같은 진짜 강대국의 질서와는 상관없는 변두리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같은 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같은 편. 그 나라가 차세대 미사일을 고르면서 우리 HIMARS를 후보에서 밀어내고 한국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릴 수 있느냐를 조건으로 따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다가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폴란드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동맹에 무기를 두고 한국을 본다고? 그것도 미국 무기에는 아예 없는 사거리를 한국에 요구한다고?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토하는 거지. 산 건 아니잖아. 저울질만 하다 끝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에 평소보다 힘이 들어간 건 저도 모르게 그랬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호기심이었는데 파고들수록 가시처럼 목에 걸리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가 만든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수출하지 못합니다. 현무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고 탄두도 거대해서 국제 규약에 정확히 걸리거든요. 핵을 실을 수 있는 급이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단 한 발도 팔 수 없습니다. 규칙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국이 사우디에는 500km짜리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같은 물건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네 미사일도 수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수출용 500km를 따로 만들어서 떡하니 팔지. 규약을 어긴 건가? 누구 몰래 뒷거래라도 한 건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었습니다. 불법이겠지. 편법으로 뚫었겠지.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규칙을 어긴 거라고. 들키면 국제사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야 제 세계가 멀쩡했으니까요.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다는 것보다는 반칙을 했다는 쪽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식탁 앞에서도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기 미사일도 못 파는 나라가 어떻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한국 미사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다들 그걸 사려 하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파헤쳐 보기로 한 겁니다. 그까짓 장난감의 정체를 밝혀내서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작정이었어요. 그것이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마주하게 되는 그 길고 긴 추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제 입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저는 분석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죠. 그 한국 미사일 싹 다 털어와. 사거리, 가격, 납기, 탄두 무게까지 빠짐없이 한국제의 정체를 파헤쳐서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박아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싸구려는 싸구려인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틀 뒤 젊은 분석관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그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보님,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제 CTM-500과 우리 ATACMS를 나란히 비교한 표였습니다. 사거리, ATACMS는 300km, CTM-500은 500km, 한국제가 200km를 더 멀리 때립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멀리 나가면 뭐해? 비싸고 부정확하면 그만이지. 가격은? 분석관이 다음 줄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가리킨 숫자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발에 미국 ATACMS는 대략 22억 원입니다. 한국 CTM-500은 9억 원 안팎이고요. 뭐라고? 절반도 안 됩니다. 차관보님. 절반 이하예요. 저는 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4,023억 원. 사우디가 한국에 지른 그 돈. 그 돈이면 한국제 미사일을 450발 가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은 4,023억 원으로 우리 ATACMS를 사면 180발이 될까 말까였고요. 450발과 180발. 그 차이가 머릿속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미사일을 450발 쏠 수 있는 군대와 180발밖에 못 쏘는 군대. 전쟁터에서 그건 작전을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래도 우리 건 검증됐어. 한국제는 받으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할 거 아냐. 납기는? 분석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반대라니. 한국은 지금 그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차관보님께서 끝내기로 하신 그 라인이라서 새로 주문해도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재고는 전쟁 중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 돌았어요. 저는 그 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가격은 절반 이하. 사거리는 200km 더 멀리. 납기는 우리가 2년, 한국은 당장. 한 줄도 우리가 이기는 줄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야. 종이 위의 숫자랑 실제는 달라. 분석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한마디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보님, 그 숫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표 위의 숫자들이 천장에 둥둥 떠다녔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종이가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곧 세계 방산 전시회에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한복판에서요. 저는 그 도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허점을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요. 사우디의 수도는 숨이 턱 막히는 더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전시회장은 거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상인들이 부스를 차리고 군복 입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그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CTM-500점. 저는 멀리서부터 그 실물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보다 컸습니다. 매끈한 동체가 전시장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날렵한 노즈콘이 천장을 향해 비스듬히 솟아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제 입이 그 앞에서 슬그머니 다물어졌습니다. 부스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각 잡힌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온 방산 컨설턴트라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거 합법입니까? 엔지니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은 자기네 현무 미사일을 수출 못하지 않습니까? 국제 규약에 걸려서. 그런데 이건 500km짜리를 사우디에 팔았어요. 뭔가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규칙을 어긴 거 아니냐고요. 그가 비틀거리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수백 번은 받아봤다는 듯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세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국제 규약에는 두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금지 등급이에요. 사거리가 길면서 동시에 탄두가 핵을 실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미사일. 이건 어느 나라에도 못 팝니다. 저희 현무가 여기에 걸립니다. 탄두가 워낙 거대하거든요. 핵을 실을 수 있는 급이니까요. 그럼 이건 다른 등급입니다.
사거리는 길어도 탄두가 핵을 실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미사일. 이건 사는 나라가 대량 살상용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심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CTM-500은 탄두, 무게를 일부러 그 기준 아래로 설계했어요. 사거리는 500km지만 핵은 절대 실을 수 없는 크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규칙이 원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든 겁니다. 금지를 뚫은 게 아니라 금지 안에서 길을 찾은 거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금지를 뚫은 게 아니라 금지 안에서 길을 찾았다.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반칙을 했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 세계가 멀쩡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반칙은커녕 규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고 그 안에서 영리하게 길을 낸 거였습니다. 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걸 언제부터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엔지니어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어딘가 뭉클한 빛이었어요. 오래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때는 미사일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어요. 사거리를 일정 이상 늘리지 못하게 묶여 있었죠. 우방국과의 오랜 약속 때문에요. 그 족쇄를 푸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족쇄. 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때 묶여있던 나라. 묶인 채로 이를 악물고 기술을 쌓아온 나라.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튀어나온 나라. 저는 그 엔지니어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영업사원으로 보였는데 어느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어렵게 기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미사일의 실사격 시범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사막의 사격장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차가웠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위에 CTM-500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어요.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500km 밖이라고요.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였습니다. 제 옆에 사우디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중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사격 시험을 총괄하는 지휘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칼리드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냥 보러 왔습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발사대를 향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한국제 미사일이요. 저는 평생 미국 무기를 다뤘습니다. F-15를 몰았고 패트리어트를 운용했어요. 저한테 미국제는 곧 최고였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판다고 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죠.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이냐고요.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칼리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부하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남쪽 국경에서요. 적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물러나 버렸어요. 우리한테는 그놈들을 때릴 무기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ATACMS를 달라고 했죠. 돌아온 대답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2년을 기다리라고요. 위협은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차관보님, 적의 미사일은 2년 뒤에 오는 게 아니니까요. 차관보, 저는 그에게 제 직책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칼리드는 옅게 웃었습니다.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ATACMS를 끝낸 분이 누군지 정도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관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발바닥을 통해 울렸습니다. 새벽 어스름을 가르며 불기둥이 솟구쳤고 미사일은 순식간에 하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그 광경은 30여 년 전 제가 처음 ATACMS의 발사를 봤던 그날과 똑같은 전율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표적 명중. 오차, 5m 이내, 500km 밖,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 그 끝에 있는 표적을
5m 오차로 맞췄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정밀함이었어요. 발사 순간 미동도 없이 정확한 계산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제 세계가 그 새벽 사막에서 한 줌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겁니다. 차관보님.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 겁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였군요. 그날 저녁 전시회장에서 큰 만찬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와 무기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잠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렉 말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잔을 휘저으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그 한국제 미사일 며칠 가나 봅시다. 처음엔 다 번지르르 하죠. 그런데 1년만 지나 보세요. 부품 하나 구하려고 쩔쩔맬 겁니다. 결국 미국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ATACMS는 곧 다시 납품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또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곧 납품 들어간다는 거짓말. 저는 그게 거짓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는 만찬장 한복판에서 그 거짓을 천연덕스럽게 팔고 있었습니다. 홀의 공기가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렉은 눈치도 못 채고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이요? 걔들이 미사일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쌓은 걸 자동차 만들던 애들이 따라온다. 농담이죠. 그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장 가장 안쪽 테이블에서 한 노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별이 가득한 사우디군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칼리드 중령이 모시던 사령관이었죠.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장성은 그렉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니 씨, 한 가지 묻겠소. 그렉의 입가에 웃음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곧 ATACMS를 주겠다고 했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말했소. 곧.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소. 그동안 우리 남쪽 국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사거리 밖의 적을 손가락만 빨며 지켜봐야 했소. 당신이 곧 준다고 한 그 미사일을 기다리느라. 그런데 그 곧은 끝내 오지 않았소. 당신네 공장은 이미 라인을 끊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했지. 장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달랐소.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굳이 아니라 지금 주겠다고 했소. 그리고 약속을 지켰소. 오늘 새벽 그 미사일이 500km 밖의 표적을 5m 오차로 맞히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소. 장난감이라고 했소. 그 장난감이 당신네가 못 지킨 약속을 지켜줬소. 만찬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렉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렉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럽게도요. 같은 미국 편인데 저는 그 순간 그렉이 무너지는 게 통쾌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안에 거짓말이 함께 까발려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렉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들으라는 듯이 내뱉었어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 프레스엠이 나오면 이딴 한국제는 다 쓸려 나갈 테니까 잠깐 운 좋은 거 가지고 기고만장하지들 마시고. 그러고는 잔을 탁 내려놓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렉이 했던 그 모든 거짓말의 절반은 사실 제 책임이기도 했다는 걸요. 그 라인을 끄는 건 저였으니까요. 미국이 못 주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반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스스로 그 자리를 비웠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싸게, 더 멀리, 더 빠르게요. 만찬 이후
저는 며칠 더 전시회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사우디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스 앞을 지나는데 폴란드 군복을 입은 대표단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던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또 계약한다더군. 이번엔 그 500km급이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던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가 한국 미사일에 또 수조원을 쏟아붓는다는 거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쏘면 국경 너머 적의 심장부까지 닿는 사거리. 폴란드에게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옆 부스에서는 노르웨이 조달 장교가 CTM-500의 재원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그 나라가 우리 HIMARS를 후보에서 밀어내고 사거리 500km를 조건으로 한국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기에는 아예 없는 그 사거리를요. 저는 그 장교에게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고려 안 하십니까?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거리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있고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가 쌓아온 30년의 자부심을 조용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도 한국 무기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그 작디 작은 나라가 작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찍이 한국 무기를 들였던 UAE도 그 500km급에 손을 뻗고 있었고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전시회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건 어쩌다 한 건씩 팔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한 나라가 사니까 옆 나라가 따라 사고 그 옆 나라가 또 따라 사는, 사우디가 사니까 UAE가 보고 폴란드가 사니까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움직이는, 한번 쓰러지기 시작한 도미노는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들인 나라들의 실전 데이터가 다음 나라의 결정을 자꾸만 앞당겼으니까요. 미국이 비운 그 한 칸의 빈자리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유럽과 중동과 발트해를 가로질러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사막 도시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싱턴의 동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콜먼, 자네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프랑스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아. 프랑스가 왜? 몰라서 물어? 핵을 가진 나라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 강국이라고. 그럼 프랑스의 방산 기업이 한국 미사일에 도장을 찍으려 한다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핵보유국 프랑스가 핵도 못 싣는 한국 미사일에 자기 이름을 건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밤으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허점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그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유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일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번이라고 다를 리 없다는 거요. 그래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핵 강국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무기에 기대지 않겠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나라입니다. 전투기도 미사일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고집. 그게 프랑스라는 나라였어요. 그런 프랑스의 가장 큰 방산 기업이 한국 미사일에 자기 이름을 걸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단상 위로 조명이 환하게 쏟아졌고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윽고 단상 위에 탈레스의 임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탈레스의 발사대에 한국의 CTM-500 미사일을 얹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행사장이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단상을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도 못 싣는 한국 미사일을 골랐습니다. 미국 무기에는 절대 기대지 않겠다던 그 자존심 센 나라가 미국의 ATACMS도 아니고 미국의 HIMARS도 아닌 한국의 미사일을 자기 발사대에 얹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제 발로 도장까지 찍어가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표준이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다.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돈다. 그 믿음 위에 제 인생 전부를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새벽 사막에서 그리고 이 단상 위에서 저는 정반대의 그림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그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비운 자리에 한국이 섰고 세계가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그 줄이 폴란드로, 노르웨이로, 에스토니아로, UAE로 이어지더니 이제 핵강국 프랑스까지 닿았습니다. 유럽이든 중동이든 발트해든 대륙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누적 금액이 25조 원을 넘겼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6달 전 제 입으로 뱉었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제? 장난감이죠. 그 말을 내뱉던 그때의 저를 지금의 제가 마주한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믿지 않을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그 단단한 세계가 이렇게 한 줌도 안 되게 바스러질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불을 끄고 막 누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어요. 받아보니 칼리드였습니다. 그 사막의 새벽에서 만났던 사우디 중령. 차관보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프랑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중령, 어떻게 제 번호를. 이 바닥은 좁으니까요. 그는 잠시 웃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탈레스 소식 들으셨겠죠? 방금 제 눈으로 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칼리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평생 입에 담을 일 없을 거라 믿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중령, 당신 말이 처음부터 다 맞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칼리드가 다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이냐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부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요? 한국이 최고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따라했습니다. 한국 최고. 네, 한국 최고예요. 차관보님.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병사들이 사거리 밖의 적을 손가락만 빨며 지켜보지 않아도 되게 해준 게 결국 그 나라였으니까요. 우리를 지켜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때 자기네도 미사일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던 말.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게 수십 년을 묶여 있었다던 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나라.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땅. 그 나라가 족쇄에 묶인 채로 이를 악물고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족쇄가 풀리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튀어나왔어요. 미국이 비워버린 그 자리를 가장 싸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빨리 손에 쥐어주는 미사일로 채웠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했어요. 한때 묶여있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묶여있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한 장 썼습니다. 그렉이 팔고 다니던 거짓말과는 정반대의 보고서였어요. 곧 다시 우리가 표준이 될 거라는 헛된 위로 대신 저는 진실을 적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오만했던 대가로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고. 지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전부 잃게 될 거라고요. 물론 우리 미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FSM이라는 새 미사일이 곧 나올 테고 다시 시장을 되찾으려 발버둥 치겠죠. 하지만 한 번 자리를 잡은 무기 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발사대를 바꾸고 탄약 체계를 바꾸고 운용 교범을 새로 쓰는 일은 한 나라의 국방 전체를 뒤집는 일이니까요. 한국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를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그 전시회에서 가져온 CTM-500 안내 책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것부터 봅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우스운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으려고요.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미사일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건 큰 소리로 떠드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묶여있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기 길을 찾아내고 마침내 그 길을 열어젖힌 쪽, 그쪽이 진짜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한때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웃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웃던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콜먼이 두 눈으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족쇄에 묶여있던 작은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거저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걸어와 만든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